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선 시기부터 2조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을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을 하나 꼽아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의 트럼프,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꼽아보자면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옆에서 보기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동 정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 기업가이자 이제는 일부 기업가 마인드로 행정가로 진입을 하게 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닷지라는 책을 쓰신 이재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인 소개를 한번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브런치라는 플랫폼 통해 가지고 한 21년도부터 해서 한 4년째 지금 이제 브런치에 글을 좀 쓰고 있고요. 기술이나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조금 글들을 쓰다가 좋은 기회로 이제 시크릿 하우스 출판사가 좀 연이 닿아가지고 트럼프 2기 대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활동의 중심에는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도지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재밌게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가장 최근 뉴스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인데 뭐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방부 예산도 어마무시하게 깎겠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여러 부서들 중에 뭐랄까 미국 원조하는 그 부서는 아예 다 거의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2기가 이제 25년도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일론 머스크도 이제 도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 트위터 X 계정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스피치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와 IRS, 그러니까 국세청이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연방의 지출이나 세입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총무부를 통해서도 정부 자산, 건물들에 대한 조금 예산들, 그리고 연방 계약이나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제개발처죠. USAID나 교육부에 대해서도 일론이 이제 예산 낭비라면서 연일 공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와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론이 앞서서 이제 X를 통해서 F-35와 같은 전투기보다는 드론이 오히려 더 유용한 시대가 될 거라면서 일격을 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도지라는 프로젝트는 올해 1월 말부터 기존의 백악관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단 출범을 했고요. 이 조직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IT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활동을 해왔고 미국 디지털 서비스 USDS라는 명칭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14년에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의료보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이 이제 미국의 도지 서비스로 이제 개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행보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연방 관료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기술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해서 개혁할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교육부와 국방부를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을 하면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해당 부처의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이 이제 발견될 거라면서 이런 낭비를 제거하겠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나 이제 스타링크 통해서 국방부와의 계약 관계도 가지고 있어서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도 조금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개발처 USAID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간판을 떼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공무원 수천 명이 이제 유급 행정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법원의 제동으로 잠시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방 정부의 예산이나 인력 감축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전 부처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지금 평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 목표가 얼마냐? 2조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미국 예산이 대략 한 6조쯤 되잖아요. 맞습니다. 30%도 아니고 33%예요. 맞습니다. 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가 이제 일단 시한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시한이 2026년 7월 4일까지고요. 요때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트럼프 대선 시기부터 2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한 30% 이상이죠. 그 정도의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복지에 대한 예산을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에 필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지 않겠다고 공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런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2024년도에 연방 예산이었던 6조 7,500억 달러에서 이제 30%인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2025년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7조 3천억 달러로 2024년도보다 4천억 달러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도 연방정부 예산이 5조 달러에서 8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요건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이죠. 요거에 대한 예산 삭감은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건들지 않고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인력 감축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빠르게 이제 하드코어 팀을 움직이면서 인력의 80%를 줄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약간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지도 연방 공무원들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평가에는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IT 시스템 혁신, 이거는 이제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구상인데, 이거는 앞서서 테슬라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할 때도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조금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나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이 이제 취소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오바마 정부나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많이 했던 것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걸 이제 DEI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줄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이제 제약이 좀 가해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하고 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최근에 발언한 바에는 총이 내 귀를 스쳐갔을 때 내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은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 되면서 특별히 이 다양성에서 성다양성 뭐 이런 쪽은 거의 반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부 예산 깎이는 것도 상당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이쪽 예산 전멸을 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분명히 뭐 예산 감축은 상당 부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컸나요? 미국에서? 그런 궁금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교육부 예산이 이제 뭐 극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론의 이 계획 자체가 모든 부처에 있는 예산 자체를 차례대로 검토를 하는데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없애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논리인 것 같고요. 예. 공공의 이제 교육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인 사회 복지나 이제 정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론과 트럼프의 판단에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보수의 가치라든가 네네네. 혹은 이제 가족 뭐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굉장히 좀 훼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벌써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는 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진도 혹시 최근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을 뭐 이렇게 얼마 깎았다 이렇게 뭐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그 삭감에 대한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재무부라든가 이제 국가의 핵심적인 어떤 세입 세출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면서 네. 과연 어디부터 손을 대서 가장 이제 크게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러 정부 부처의 주요 핵심적인 데이터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개발처죠. 네. 그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서 좀 분석 좀 하려고 했더니 문을 안 열어줬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인력 중에 한 80% 이상이 지금 발령이 난 거죠.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대기 발령이 난 맞습니다. 거죠. 대기 발령이 난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조금 잠시 제동을 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기업하고 다른 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원 그 공무원을 사용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테니까 이 법원과 계속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맞습니다. 상당히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 감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이제 트위터 같은 기업에서 이 인력을 이제 줄이는 것과 예. 공공 이제 정부 조직에서 이 인력을 줄이는 건 또 이제 어떤 법적인 이제 분쟁 이런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좀 루즈하게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제 기업 투자 공부를 해보면 기업의 어떤 지표 중에 핵심 지표를 뭘로 보냐면 ROE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 ROE를 따져보면 자본 효율성이에요. 자본을 어떻게 허투루 안 쓰고 제대로 쓰느냐. 우리는 저희 기업 볼 때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그렇다면 이 다지는 미국 경쟁력에 있어서도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3자로서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긴 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확한 부분인데요. 이제 일론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미국이 예전처럼 초강대국으로서 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예를 들면은 뭐 EU의 이제 나토를 통해서 국방비를 지출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외부로 돈이 나가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으로 봤을 때도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부의 이제 과대하게 이제 비대해진 조직을 지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꼭 필요한 일에 이만큼의 인력과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목록화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내려본 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지라는 이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에서 어떻게 이 자본 효율성이나 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했는지를 좀 알면 일론 머스크 향후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일론의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생산성과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수직적으로 이제 좀 통합을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에 대한 혁신을 한 부분, 그리고 이제 빠르게 반복 실험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네. 그래서 그 에러를 이제 고쳐 나가겠다, 이런 방식. 그리고 비용 절감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직 통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의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이제 싸게 이제 조달을 해오지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하드웨어의 어떤 조립단에 있어서는 내재적으로 모두 이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랑 Y S의 부품들이 서로 상호 호환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차를 분해해 보면은 모델 3인데 모델 S에 원래 들어가는 뭐 이제 그런 모델명이 부품의 모델명이 이제 써 있다든가,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기가 캐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차체에 원래 이제 쇠판을 이제 차례로 이제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외부를 한 번에 찍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생산 속도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재료의 이제 효율, 그리고 뭐 이제 노동력의 투입, 뭐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혁신을 이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사용 가능한 이제 로켓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기존에 나사에서 발사했던 로켓의 비용에 비해서 10% 수준으로 이제 발사 비용을 줄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센트 단위로 이 자동차는 이제 대량으로 부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트위터 인수나 지금 현재 운영 단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 삭감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나 AI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FSD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신들이 내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전용 AI 칩인 D1 칩과 그리고 도조 컴퓨터까지 갖춰서 그런 컴퓨테이션에 대한 영역까지 본인들이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덧지 활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거를 보자면 저는 이 스페이스X와 연관된 게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보잉 같은 회사가 그 나사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수주를 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하나도 불리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그런 계약 구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기존의 이제 일론과 스페이스X의 관점에서 기존 이제 우주 산업의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계약 방식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사가 이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 어떤 우주 발사에 대한 탐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은 개발 공정이 늦어지더라도 그 비용을 다 보전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스페이스X는 나사랑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과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 공기가 지연되거나 뭔가 발사가 이제 잘 안 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넘지 않도록, 처음에 정한 거에서 넘지 않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나사 입장에서도 예산을 잘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우주 산업에서 그렇게 이제 방만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지연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보잉이나 이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스페이스X가 그 등장하기 전에는 그걸 길게 끌어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이제 사실은 보잉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고, 맞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조직 구조가 그 뭐랄까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신설 기업의 어떤 신축성? 맞습니다. 예. 역동적인 그런 게 있죠. 좀 없습니다. 그 느끼시고 계시는 스페이스X 안에서 이 어떤 그 말씀하신 역동성이나 신축성은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의 이제 공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이제 졸업한 다음에 취업 어디 하고 싶냐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스페이스X였고요. 2위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엔지니어링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스페이스X고 우주에 대한 어떤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일론 머스크 스타일 자체가 하드코어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하시하게 이제 가혹하게 이제 조금 몰아붙이는 거를 이제 즐기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보잉이나 어떤 로키드 마틴의 방식은 일론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한가한 혹은 이제 약간 좀 공무원처럼 좀 이렇게 느리게 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론의 이제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이 구상 자체도 기존 업계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의 이론적인 구상은 예전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하면서 우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구상으로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채택하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재사용 로켓이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특히 그 자동차 로드스타? 네, 로드스타. 예, 로드스타에서도 드러나지만은 목적을 가지는데 뭐랄까 그 목적을 향해서 세세한 준비라기보다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커서 밑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스페이스X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맞습니다. 훌륭하고 정말 충실했던 엔지니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일 같이 못하겠다고 맞습니다.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평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애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같이 일하기 힘들다. 굉장히 이제 변덕이 심하고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요. 일론도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보다 이런 뭐랄까요 그 변동성이나 어떤 즉흥성 이런 게 훨씬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위터 인수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위터 인수 자체도 사실 즉흥적이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한 63조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이 트위터를 산 게 약간 후회된다고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후회해서 인수 안 하려고 그래서 법원이 맞습니다. 땅땅 찍어가지고 빨리 인수하라고 맞습니다. 좀 강제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본인이 물리학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뭐랄까요 근원으로 이제 파고드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음 회의 때는 못 들어오고 어느새 잘려 있고 뭐 이런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스타쉽을 한 번씩 이렇게 지금 7번의 실험 발사를 했는데 그래서 6차 실험을 하고 7차 실험으로 갈 때 굉장히 기간이 짧거든요. 한 뭐 2-3달 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 1000개 넘는 에러를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그 안에 이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혹사를 당했을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일론 자신도 밤낮 없이 좀 일하는 스타일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 3 이제 양산이 어려웠을 때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에리어에 이제 프리몬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숙식하면서 침낭에서 자고 뭐 하루에 막 120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현장의 엔지니어들과 계속 라인 돌면서 문제 같이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일선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가 돼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좋다. 바로 개선이 되니까.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너무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좀 장단점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페이스X는
다른 데 갈 회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쪽 좋아하는 천재들이 거기에 더 많이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게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좀 배 아플 수가 있는 게 네. 스페이스 X보다 조금 먼저 창업한 게 이제 블루 오리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친했던 시절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일론이랑 제프 베조스랑 식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우주 탐험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조언도 일론이 당시에 많이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커져 버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납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팔콘 9과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일론은 이제 대형 로켓이나 이쪽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가고 있는 것처럼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글렌 로켓이라는 새로운 로켓을 실험하고는 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스페이스X만큼 이제 조금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실험 발사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이 좀 이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된 어떤 사업은 한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에서 100km 정도 지상에서 이제 고도가 됐을 때 우주의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잠시 가서 무중력을 한 15분 정도 체험하고 내려오는 이제 로켓. 요 정도 이제 우주 관광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소수 이제 모집을 해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 또 탑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론은 이미 뭐 이제 저궤도 위성에, 저궤도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300에서 500km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데, 지구 저궤도에 이미 뭐 6,000개에서 7,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고, 뭐 이제 스타쉽 또 7번이나 이제 실험 발사를 했지만은 팔콘 9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백 번 이상 이미 좀 활용이 됐고 재사용된 로켓들의 그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